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영에서 남편이랑 둘이 살고 있죠. 젊은 시절에는 부산에서 쭉 자랐습니다. 24살에 남편을 만났어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죠. 성실한 건 맞았습니다. 다만 저를 성실하게 굴리더라고요. 결혼하고 통영으로 시집왔어요. 생전 와본 적도 없는 곳이었죠. 부산에서 통영이 얼마나 먼지 아세요? 거리는 가까운데 문화는 지구 반대편이더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냥 시집 온 제 기분이 그랬어요. 시집 온 첫날부터 뱃일에 투입됐습니다. 생선 손질, 굴 따기, 그물망 손질까지 손에 바닷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바닷물에 손이 쩍쩍 갈라지고 소금기가 배어서 따가웠죠. 신혼여행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신혼여행 대신 새벽 4시에 배 타러 나갔어요. 로맨틱하긴 했죠. 별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별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졸려 죽겠는데 무슨 별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생선 냄새를 치를 떨 정도로 싫어했어요. 근데 시댁은 온통 생선이었습니다. 생선, 생선 내장, 생선 대가리, 마당에도 생선, 부엌에도 생선, 냉장고 열면 또 생선이었죠. 전생에 제가 생선을 학대했나 봐요. 이 생에서 복수당하고 있더라고요. 밥상에도 매일 생선이 올라왔죠. 굴밥에 갓 잡은 회, 국은 늘 매운탕이었습니다. 저는 생선회도 못 먹는 사람이에요. 수저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죠. 밥을 못 먹으니 바짝 말라갔습니다. 시집 와서 살이 쪽 빠졌어요. 다이어트 비결이요. 시집 오시면 돼요. 돈 한 푼 안 들고 살 빠집니다. 아무리 씻고 닦아도 몸에서 비린내가 안 빠졌죠. 향수를 뿌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비린내와 향수가 섞여서 더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유난스럽다는 말까지 들었죠. 유난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바다에서 일하다 보니 목소리가 컸죠. 파도 소리 이기려면 소리를 질러야 하니까요. 말투도 거칠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툭툭 던지든 말할 때마다 혼나는 것 같았어요. 대화가 아니라 훈련소였죠. 온몸이 아프고 밥도 못 먹어 하늘이 노랗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뭘 해줬냐고요? 파스 한 장 바닥에 던져줬어요. 로맨스가 죽었죠. 아니, 애초에 없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었는데 막상 결혼하니까 그냥 무뚝뚝하기만 하더라고요. 뭐 책임감은 있었어요. 저한테 일을 시킬 책임감이요. 친구들이 다정한 남자가 좋다고 했을 때 무시했었죠. 다정한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능력이 중요하지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됐어요. 연애할 때 친구 말 좀 들을걸요. 근데 그때는 귀가 안 열려 있더라고요. 콩깍지가 귀까지 막았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일할 때마다 구박을 퍼부었어요. 손이 느리다, 굼뜨다, 답답하다. 욕설이 섞인 말들이 매일 쏟아졌죠. 하루는 손목이 너무 아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손목이 너무 아파서요. 오늘 좀 쉬면 안 될까요? 아이고, 젊은 게 아프다고 징징거리네. 나는 너 나이 때 애 없고 일했어. 요새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약해 빠졌냐? 그래도 손목이 많이 부어서. 됐어, 됐어. 차라리 내가 혼자 한다. 에휴, 남편 복 없는 년, 며느리 복도 없지. 그리고는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요. 저는 그 한숨 소리가 제일 싫었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시지 한숨은 왜 쉬시는 건지요. 죄책감이 들게 만드는 기술이 보통이 아니셨어요. 저는 뭘 해도 칭찬은 못 들었습니다. 잘하면 중간이었어요. 못하면 끝없이 구박을 받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저는 고래가 아니었나 봐요. 그냥 굴이 났다는 조개였습니다. 그런 시집살이 속에서 가장 참기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네, 맞아요. 생선이요. 시댁 미역국에는 늘 생선이 들어갔습니다. 조기 대가리가 둥둥 떠다녔어요. 생일날 미역국에서 생선 눈깔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축하한다는 건지 조롱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생일만큼은 친정에서처럼 소고기 미역국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고 아꼈어요. 몰래 소고기를 사왔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이려고 했습니다. 도마 위에 소고기를 올려놓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년에 딱 한 번, 내 생일만큼은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도마 위에 소고기를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집어드셨죠. 이게 뭐야? 제 생일이라서요. 미역국에 넣으려고. 소고기? 미역국에? 에이, 생선이 더 시원해. 미역국은 생선이지. 그리고는 소고기를 치워버리셨습니다. 냉장고에서 조기를 꺼내 도마 위에 놓으셨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나가버리셨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조기를 바라봤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근데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그냥 시어머니 말대로 조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제 생일인데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미역국 하나도 제 마음대로 못 끓이는 인생이었죠. 이를 악물고 분노를 삼켰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밥 먹으면서 맛있다고 한마디 했죠. 위로는커녕 눈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눈이 2개가 아니라 1개인 것 같아요. 앞만 보이고 옆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상황을 뒤집겠다고요. 지금은 참아도 평생 이렇게 살지는 않겠다고요. 이 밑바닥에서 기어서라도 올라가겠다고 버텼죠. 어느 날 뱃속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못 먹던 생선이 먹히더라고요. 입덧인 줄 알았는데 입덧이 아니었죠. 뱃속에 통영 사람이 들어와 있었나 봅니다. 밤에 갑자기 아구찜이 먹고 싶었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사다 주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뭔가를 해주는 거였죠. 아이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저는 몇 년을 말해도 파스 한 장이었는데 뱃속 아이는 한마디에 아구찜이었어요. 근데 그걸 시어머니가 아셨어요. 밤에 아구찜을 사다 줬다고? 고작 딸년 하나 가지고 유세를 떨어. 세상에, 내가 쟤를 며느리로 들인 게 죄지. 딸인 걸 어떻게 아셨냐고요? 그냥 아셨어요. 배 모양을 보시더니 딱 딸이래요. 시어머니들은 그런 거 다 아시더라고요. 무속인이신가 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만삭이 될 때까지 일을 쉬지 못하게 했어요. 나는 종호가 졌을 때 애 낳고 바로 나와서 일했어. 배가 좀 부른 게 뭐가 대수냐. 배가 뭉쳐도 뱃일을 했습니다. 다리가 저려도 굴을 땄어요. 만삭에 배 타고 나가니까 파도가 치면 중심을 못 잡겠더라고요. 애가 먼저 나올 뻔했죠. 출산하고 나서도 몸을 추스를 틈이 없었어요. 산후조리요.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보는 거였습니다. 저는 애 낳고 일주일 만에 일터로 나갔어요. 산후조리원이 아니라 산후노동원이었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손목이 안 좋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려요. 비 오는 날이면 제 몸이 일기예보보다 정확하죠. 기상청에서 저 데려가야 해요. 둘째를 가졌을 때는 아들이었어요.
이번엔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아들 가졌다고 유세야? 아들이어도 구박이더라고요. 딸이면 딸이라서 구박, 아들이면 유세 떤다고 구박이었어요. 구박은 이유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존재 자체가 구박 대상이었죠. 그때 저는 다짐했어요. 절대로 내 며느리나 사위에게는 이러지 말아야겠다고요. 사람이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이 7살, 아들이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울었습니다. 아이들도 울었죠. 저는요, 속으로 후련했어요.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슬퍼야 하는데 슬프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좀 숨 쉬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아무리 짜내려고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제가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죽었는데 슬프지가 않다니요. 내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혹시 나도 나중에 저런 시어머니가 되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 저는 또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반면교사 삼자고요. 절대로 내 며느리와 사이에게는 저렇게 굴지 않겠다고요.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진짜 진심이었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무렵이었어요. 40이 넘으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랑 남편 사이에 권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뉴스만 보는 사람이었어요. 저녁 9시면 무조건 뉴스였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틀어놓는 드라마를 같이 보더라고요. 처음엔 관심 없는 척했습니다. 그러다 슬슬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왜 저래? 바람났잖아. 뭐? 언제? 지난주에. 그러더니 드라마 보다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무뚝뚝하던 사람이요. 파스 던져주던 사람이 드라마에 울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반전이 있나 싶었죠. 저는 점점 무뚝뚝해지고 남편은 수다쟁이가 됐어요. 호르몬이 바뀐 건지 영혼이 바뀐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 딸 과외 문제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유, 수진이한테 과외까지 시킬 필요 있어. 돈이 얼만데. 왜? 준혁이는 시켜도 되고 수진이는 안 돼? 그게 아니라 돈이. 아들, 딸 차별하지 마. 배우고 싶으면 누구든 가르칠 거야. 당신이 번 돈만 있는 줄 알아?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부터 교육 문제는 제가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처럼 아들, 딸 차별하는 짓은 절대 안 하겠다고 다짐했었죠. 그 다짐을 지켰습니다. 2 아이를 똑같이 키웠어요. 우리 부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배 타고 나가서 굴을 땄어요. 돌아오면 밤늦게까지 생선을 손질했죠. 잠잘 시간 빼고는 다 일했습니다. 주말이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달력에 빨간 날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도 지독하게 성실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 진짜? 어디로? 경주 어때? 애들 불국사 보여주자. 좋아. 다음날 새벽 4시에 남편이 없었습니다. 바다로 나갔더라고요. 여행은 매번 그렇게 취소됐어요. 남편의 여행 계획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약속을 밥 먹듯이 어겼죠. 근데 일은 밥 먹듯이 했어요. 그게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쉬는 날 없이 일한 결과가 있었어요. 통영에 4층짜리 원룸 건물을 샀습니다. 2층짜리 전원주택도 지었죠. 배도 2척이나 생겼어요. 마을에서 알부자 집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뭐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쉬지 않고 일한 거예요. 젊음을 갈아 넣었죠. 청춘이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등가 교환이었어요.
아이들을 학자금 대출 없이 대학에 보냈을 때 뿌듯했습니다. 내 자식은 빚 없이 시작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뭐 그게 부모 마음이었죠. 큰애가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용돈을 지어주더라고요. 그 돈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제 받는 쪽이 됐구나 싶었죠. 저도 드디어 일에서 손을 놓았어요. 이제 좀 쉬나 했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살 줄 알았죠. 근데 인생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늦잠도 자고 드라마도 정주행하고 여행도 다니려고 했습니다. 평생 일만 했으니까 이제 좀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때 일이 터졌습니다. 거실에서 큰애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둘째한테 뭐라고 하는 거였죠. 야, 너 미쳤냐? 미쳤어? 누나,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정신이 있어 없어?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딸이 동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했을 때 나오는 자세였죠. 어릴 때부터 저 자세는 대형 사고라는 뜻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말해봐. 그게 말을 해야 알지. 엄마, 나 여자친구를 말을 못 잇더라고요. 이 미친놈이 걔 임신시켰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이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 뭐라고? 엄마, 미안해. 아들이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손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아들 등을 몇 대 때렸습니다. 이 미친놈아, 뭘 한 거야? 엄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키웠더니 이게 효도냐? 걔랑 이미 헤어졌어.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임신했다고 하는 거야. 헤어졌는데 임신은 왜 돼 있어? 그러니까 헤어지기 전에 내가 몇 번 실수를 뭔 실수? 그거 그거? 이런 미친놈의 새끼를 내가 그냥... 기가 막혔죠. 평생 굴 따고 생선 손질해서 번 돈으로 키웠더니 아들이 사고를 치고 왔어요.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더니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애는 뭐래? 낳겠대. 무조건 낳겠다고 해. 너는? 나는 결혼은 못해. 걔는 진짜 못 살아. 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엄마, 사귈 때도 툭 하면 소리 지르고 난리 피우고 다른 남자랑 비교하고 그래서 헤어진 거야. 나도 지우자고 설득했는데 안 통해. 딸이 옆에서 또 쏘아붙였습니다. 야, 그럼 그때 조심을 하든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너 이참에 그냥 묶어. 누나는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왜 가만히 있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저런 상황에서도 무뚝뚝은 여전했습니다. 저 사람은 감정 표현 유전자가 없나 봐요. 저는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일했어요. 이제 좀 쉬나 했더니 이거였습니다. 노후가 아니라 노심초사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딸 가진 부모 입장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딸이 있으니까요. 상대 부모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먼저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준혁아, 옷 입어. 나가자. 어디? 그 여자의 집에
부모님 만나야지. 아, 싫어. 나 안 가. 싫어? 맞고 갈래? 몸성할 때 그냥 갈래? 싫다고 버티는 아들을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사돈될 사람한테 사과하러 가게 될 줄은 몰랐죠. 여자의 부모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들을 끌고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일로 남의 집 문을 두드리게 될 줄은 몰랐죠. 문이 열렸습니다. 상대 부모님이 나오셨어요. 저는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상대 아버지가 아들을 보더니 멱살을 잡았어요. 마구 흔들기 시작했죠. 이 새끼가 너 내 딸을 어떻게 한 거야? 아들이 휘청거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내 새끼가 맞고 있는데 안 아플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유리가 얼마나 조신하고 착한 앤데. 죄송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 분이 안 풀리시면 때리셔도 됩니다. 이놈의 새끼! 상대 아버지가 아들 뺨을 한 대 때렸어요. 아들이 그 와중에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헤어진 사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저는 속으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이 상황에 그 말이 나와요? 야, 입 닥쳐. 근데 진짜로 입 닥치라고 했지. 아들이 겨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더 무서웠나 봐요. 잘 됐죠. 그래서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결혼시키겠습니다. 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죠. 나한테 결혼 싫다고 했잖아요. 그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네 의견을 물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결혼이요? 애들이 아직 학생인데 어떻게 애를 키워요? 아이들이 졸업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제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를요, 제가 딸처럼 대하지 않고 귀한 손님이라 생각하며 모시겠습니다. 대학도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속이 쓰렸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죠. 평생 굴 따고 생선 손질해서 번 돈인데요. 근데 어쩌겠어요. 내 아들이 사고를 쳤으니까요. 정말요? 진심으로요? 네, 약속 드립니다. 믿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무릎 꿇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짓이면 제가 천벌을 받겠습니다. 상대 부모님이 서로 쳐다봤어요.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죠. 당연했습니다. 저라도 쉽게 못 믿었을 거예요.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어요. 부끄러움과 분노를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아들 대신 고개를 조아리고 그 자리를 마무리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말하면 욕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내가 시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시어머니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요. 인생이 참 웃기더라고요. 웃기지도 않은데 웃겼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요. 귀한 손님처럼 모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싫었던 사람이에요. 며느리한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에게 내준 1층 근처에는 잘 안 갔죠. 며느리가 있는 공간은 며느리 것이었어요. 대신 반찬을 만들어서 문 앞에 뒀습니다. 얼굴 보기 부담스러울까 봐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봤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이 통째로 버려져 있었어요. 뚜껑도 안 열어본 것 같더라고요. 속이 쓰렸죠. 사실 화가 났어요. 머리끝까지요. 근데 혹시 입덧 때문인가 싶었어요.
임신을 하면 입맛이 까다로워지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꾹꾹 참았습니다. 며느리 들인 지 얼마 안 돼서 애를 잡고 싶진 않았어요.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유리가 입덧이 심해? 아니, 왜? 밥은 잘 먹어? 라면이랑 피자는 잘 먹던데? 입덧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반찬이 싫었던 거였어요. 라면은 되고 제 반찬은 안 되는 거였죠. 화가 났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물어봐. 간장게장 좋아한대. 간장게장이요?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좋아한다니까 해줘야죠. 하루 종일 게를 손질했어요. 살아있는 게를 씻고 솔로 문지르고 간장을 끓여서 부었습니다. 정성껏 담갔죠. 용기를 내서 1층 문을 두드렸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리야, 간장게장 좋아한다고 해서 담가봤어. 맛있게 먹어.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것만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젊은 애들은 표현이 서툴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몇 시간 뒤였어요. 쓰레기통에서 그 간장게장을 발견했습니다. 통째로 버려져 있었어요. 하루 종일 담근 간장게장이요. 가슴이 철렁했죠.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때 딸이 그걸 봤습니다. 수진이가 1층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벌컥 열더니 소리를 질렀죠. 야, 너 이거 왜 버린 거야? 뭘요? 간장게장. 엄마가 하루 종일 담근 거야. 아, 그거요? 며느리가 제 손을 가리켰어요. 저 손 보세요. 굳은 살에 시커멓잖아요. 손톱도 까맣고 비위생적이에요. 저 손으로 만든 거 어떻게 먹어요? 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수진이가 며느리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마구 흔들기 시작했죠. 뭐? 비위생적? 그 손으로 네 남편 키웠어. 네가 먹을 밥값 번 손이야. 저는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임신한 애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딸을 말리면서 저도 모르게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평생 손이 부끄럽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처음으로 보였어요. 굴 따느라 엄지 마디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손톱은 뭉그러져 검게 변색돼 있었죠. 바닷물에 쩍쩍 갈라진 손이었어요. 흉한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한 손이었죠. 머리채 잡힌 일이 있고 나서였어요. 며느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저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나갈래요. 유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을 내보내든지 저를 내보내든지 하세요. 안 그러면 저 친정으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면 안 됐어요. 사돈한테 무릎 꿇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요. 아, 스트레스 받아서 배 아파. 아, 진짜 아파요. 며느리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배를 움켜쥐고 뒹굴기 시작했죠. 유리야, 괜찮아? 어디 아파? 저는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임신한 애가 저러면 무서운 거예요.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아들이 저한테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좋겠어? 뭘 어떻게 해? 유리 데리고 병원부터 가. 유라가 따로 살고 싶대. 누나랑 같이 있기 싫다고.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며느리였으니까요. 위층에 시댁 씻고 있으면 스트레스라는 거 알아요. 숨통이 막히는 기분이겠죠. 마침 저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원룸 건물 꼭대기층 3룸이 비어 있었어요. 세입자가 나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일 넓고 좋은 방이었죠. 원룸 건물 꼭대기층 비어 있다. 거기서 살아. 진짜? 가서 살아. 아들 내배가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월세도 안 받았어요. 관리비도 제가 냈죠.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며칠 뒤에 아들 부부가 나간 1층을 청소하러 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고작 4개월 살았습니다. 4개월이요. 근데 집안이 폭격 맞은 것 같았어요. 침대에는 뭔지 모를 오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누렇게 변색돼 있었죠. 세탁기를 열었더니 쓰레기가 들어 있었어요. 세탁기에 왜 쓰레기를 넣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옆에 있는데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딸이 내려와서 보더니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엄마, 이거 일부러 해놓은 거야. 어떻게 4개월 만에 이렇게 돼? 몸이 무거우니까 그랬겠지. 엄마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 속 안 터져? 속이 안 터지겠어요? 터지죠.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근데 내색을 안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처럼 굴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이에요. 그 다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죠. 며느리니까요. 딸이 나간 뒤에 혼자 청소를 시작했어요. 걸레를 짜면서 열이 받아 걸레를 던졌습니다. 도 닦는 심정으로 조금만 더 참아보자 싶었어요. 어쨌거나 고추 달린 제 아들 잘못이 있었으니까요. 아들 부부가 원룸으로 이사간 후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세입자들한테서요. 사장님, 꼭대기층에서 밤마다 싸우는 소리가 나요. 잠을 못 자겠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해볼게요.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준혁아, 유리랑 싸웠어?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라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세입자들 항의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에도 소리 지르는 게 들린다고요. 별일 아닌 게 새벽 2시까지 이어지나 봐요. 저는 아이만 낳으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애가 생기면 철이 들겠죠. 그래서 세입자들한테 대신 사과하고 다녔어요.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사과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남편이랑 기다렸습니다. 13시간이었어요. 진통이요. 13시간 동안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죠. 엉덩이가 납작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손자였습니다. 기진맥진한 며느리를 보니까 그간 서운했던 마음이 녹는 것 같았어요.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아니까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간호사가 왔어요. 산모가 어머니 보고 싶대요. 저를 찾는다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좀 정이 들었나 보다 싶었죠. 병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유리야,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네. 근데 어머니, 저 산후조리원 가고 싶어요. 응? 서울에 있는 데가 제일 잘한대요. 저 이미 알아봤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른 거구나. 정이 든 게 아니었어요. 볼 일이 있었던 거였죠. 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거기 얼만데요? 200이요. 한 달에 200? 그 정도면 괜찮네. 며느리가 킥킥 웃었어요. 형님, 한 달에 200 하는 산후조리원이 어딨어요. 일주일에 200이요. 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가 웃겨? 아니요, 안 웃었어요. 분명히 웃었는데 안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눈앞에서 비웃어 놓고 시치미를 떼요. 일주일에 200이면 한 달에 850만 원 돈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기가 막혔어요. 근데 산후조리가 중요하긴 하죠. 제가 산후조리 못해서
지금도 여기저기 쑤시잖아요. 며느리는 그러지 말라고요. 알았어. 보내줄게. 한 달만 있다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안 돌아오더라고요. 어머니, 허리가 아파서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일주일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골반이 틀어졌대요. 치료 받아야 해요.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핑계였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그 산후조리원에서 2달을 살았어요. 비용이 1,5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산후조리를 일주일 하고 굴 따러 나갔는데요. 세상 참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복학할 거예요. 애 좀 봐주세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학교는 다녀야죠. 졸업은 해야 하니까요. 처음에는 수업 있을 때만 맡겼습니다. 그러다 점점 이상해졌어요. 주말에도 갑자기 아이를 놓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잠깐이 몇 시간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 종일이었어요. 늦은 밤에 술 냄새를 풍기며 아이를 찾아갈 때도 있었죠. 아들이 대신 데려가는 날도 더 많아졌습니다. 학교에 술집이 생겼나 봐요. 하루는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열이 펄펄 나더라고요. 아들이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안 받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전화기를 꺼놨더라고요. 애 엄마가 연락이 안 돼요. 제가 미치는 줄 알았죠. 저는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유리야, 이제 주말에는 못 봐주겠어. 나도 이 나이에 힘들어.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손주 보고 싶으셨잖아요.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건데요. 기회라고요? 이게 기회예요? 떠넘기는 게 기회였습니다. 안 돼. 주말에는 안 돼. 그랬더니 며느리 얼굴이 싸늘해지더라고요. 어머니, 다른 시어머니들은요. 며느리한테 명품백도 사주고 차도 선물하고 그래요. 어머니는 해주신 게 뭐예요? 뭐? 아, 그리고요. 아이 앞으로 건물 명이라도 돌려주시면 안 돼요? 손주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건물 명이요. 내가 평생 굴 따고 생선 손질해서 번 건물을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안 해주시면 손주 얼굴 못 보실 수도 있어요. 뭐라고? 너 지금 애 가지고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요? 어머니가 먼저 거절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근데 저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처럼 굴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이를 악물었어요.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 튀어나왔어요. 용수철처럼요. 드라마 보다가 우는 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섰더라고요. 야, 넌 시부모를 대체 뭐로 보는 거냐? 제 인생 처음 듣는 남편의 고함이었습니다. 와, 저 양반 소리도 지를 줄 알더라고요. 남편은 평소 무뚝뚝하고 남의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 남편이 화를 내는 걸 저 난생 처음 봤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제가 그렇게 당할 때도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이에요. 파스 한 장 던져주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제 편에 섰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저런 얼굴 처음 봤습니다. 넌 지금 시어머니한테 손주를 협박 재료로 쓰는 거냐? 그런 거야? 그럼 안 봐도 된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네가 사는 그 집에서도 나가.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아버님, 나가라니요? 그럼 전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네 친정이든 어디든 마음대로 해. 내 알 바 아니야. 아버님, 저한테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책임? 이 정도면 충분히 책임졌다. 산후조리원에 1,500, 생활비에 용돈에 얼마를 쏟아부었는데, 근데 너는 뭘 더 책임져? 그리고 넌 뭔 책임을 졌냐? 애 낳아놓고 왜 너는 네 애 책임을 안 져?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건물도 내 명의다. 나가라. 아버님, 지금 화나셔서 그러시는 거죠?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안 해! 단호했어요. 저도 처음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손주 얼굴 봐서 딱 일주일 준다. 일주일 안에 방 빼!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진짜로 그럴 줄은 몰랐나 봅니다. 근데 남편은 진짜였어요. 그 주에 바로 퇴고 조치를 했습니다.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렸습니다. 여보, 손주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마. 손주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저런 엄마 밑에서 크면 애가 어떻게 되겠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아내 편도 부모 편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 따라 나갔어요. 결국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제 편에 서준 게 고마웠어요. 처음이었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손주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 어린 게 무슨 죄예요? 엄마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는데요. 그날 밤 남편이 저한테 말했어요. 미안해. 진작 이렇게 할걸.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진작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이 목까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결혼 생활 동안의 서운함이 한마디로 풀리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돈 내외가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초인종도 안 누르고요. 사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약속이 다르잖아요. 왜 말이 바뀌어요?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도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고를 친 게 맞으니까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나섰습니다. 사돈, 잠깐만요. 뭐요? 남편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어요. 거실 바닥에 던졌습니다. 영수증이었어요. 쫙 흩어지더라고요. 이게 다 뭔지 알아요? 내가 며느리한테 쓴 돈이에요, 1년 동안. 그래서요? 8천만 원이에요. 집, 가구 비용, 리모델링 비용 빼고 순수하게 들어간 현금만요. 안 싸돈 얼굴이 굳었어요. 산후조리원 2달에 1,500, 생활비에 용돈에 병원비에 8천만 원이요, 사돈. 그건, 저희 형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형편이 안 좋은 건 이해해요. 근데 우리가 뭘 했는지 아세요? 남편이 손가락을 꺾으면서 말했습니다. 반찬 해다 줬더니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손이 더럽다고. 따로 나간다고 해서 꼭대기층 3룸 내줬어요. 월세 한 푼 안 받고요. 나간 방 청소도 우리가 했어요. 오물이 묻은 침대, 쓰레기 들어간 세탁기까지. 사돈 내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 달에 용돈도 200씩 줬어요. 근데 맨날 부족하다고 더 받아갔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남편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근데 손주를 안 보여주겠다고 협박을 해요. 건물 명의를 넘기라고 해요. 이게 말이 돼요? 그건 아들 가진 유세 떤다고요? 지금 정확히 누가 아들 가진 유세를 떠는 겁니까? 내 아내입니까? 당신 딸입니까? 사돈 내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고요. 바깥 사돈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저는 남편 옆에 서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손자였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아들을 쳐다봤어요. 아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단단한 결심을 한 얼굴이었죠. 아들이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네 마누라가 뭔 짓을 했는지 알아? 알아요. 근데 그만하세요. 야, 너 지금 네 장인 장모 편이야?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내 애가 아니에요.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뭐라고? 이 애, 내 애가 아니에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유리가 자꾸 친정 간다며 외박을 하길래 의심이 됐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아들이 아이를 소파에 내려놓았어요. 다른 남자랑 만나더라고요. 거기서 들었어요. 친아빠 어쩌고 하는 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들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불일치래요.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읽어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들이 사돈 내외를 쳐다봤어요. 안 싸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들이 안 싸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알고 계셨죠? 뭘?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요? 나는 몰랐어. 진짜 몰랐어. 아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기를 틀었어요. 엄마, 그때 엄마 말 듣길 잘했어. 뭔 말? 둘 중에 누구 애인지 모르겠다니까 돈 많은 쪽으로 하라고 했잖아. 아, 그거? 잘했지. 준혁이네가 돈이 더 많으니까. 진짜 엄마 말대로 하길 잘했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바깥 사돈 얼굴이 벌겋게 변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나는... 당신이 시킨 거야? 안사돈이 울기 시작했어요. 바깥 사돈이 안사돈 멱살을 잡았습니다. 미쳤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방안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바깥 사돈이 소리를 지르고 안사돈이 울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녹음기를 설치했더라고요. 의심이 돼서 몰래 녹음한 거였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손자를 봤어요. 아니, 손자가 아니었죠. 남의 아이였습니다. 그 어린 게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거실 상황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죠. 이게 무슨... 바깥 사돈이 며느리한테 달려갔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이년아, 이 집안 망신을 시켜? 아빠! 아파! 아파! 며느리가 울면서 빌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 말해! 뭘 잘못했냐고! 그 애가 준혁이 애가 아닌 거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인정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뭐? 애 아빠가 돈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준혁이 쪽을 택한 거예요. 저는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어요. 돈 때문에 남의 아들한테 남의 애를 떠넘긴 거였습니다. 남편이 펄쩍 뛰었어요. 고소할 거야.
민사로 다 받아낼 거야. 한 푼도 안 남기고. 사돈 내외가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제발요. 싹싹 빌더라고요. 우리 집 와서 소리 지르던 사람들 맞나 싶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슬금슬금 움직였어요. 현관 쪽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도망치려는 거였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딸이 서 있었어요. 며느리랑 딱 마주쳤죠. 딸이 며느리가 들고 있는 가방을 봤어요.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제가 사준 거였죠. 어쩌지? 나 밖에서 다 들었는데. 그거 놓고 가. 이건 제가 받은 거예요. 뭐? 네가 받아? 네, 제 거예요. 딸이 가방을 확 빼앗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이건 못 갖고 가. 내놔!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딸한테 달려들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다가 걸어갔습니다. 며느리 앞에 섰어요. 그리고 뺨을 후려쳤습니다. 있는 힘껏이요. 찰싹 소리가 크게 났어요. 며느리가 멈췄습니다.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에 손자국이 빨갛게 찍혀 있었죠. 시어머니처럼 안 굴려고 했어. 진짜 안 굴려고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너는 사람이 아니더라. 결국 며느리는 학교도 그만뒀습니다. 친정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돌보게 됐죠. 그 아이의 친아버지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책임질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남편은 사돈 내외한테 그간 들어간 돈을 전부 받아냈어요. 위자료도 받는 것으로 합의했죠. 사돈 내외가 계속 사정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근데 남편은 일말의 양보도 안 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던 사람이 단호해지니까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 일 이후로 몇 달을 알아누웠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그때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경기를 해요. 악몽을 꾸다가 벌떡 일어나죠. 며느리 얼굴이 꿈에 나오면 식은땀이 나요. 트라우마가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누워있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들이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기 싫다고 했었죠. 그 여자랑은 못 산다고 했었어요. 사귈 때도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헤어진 데는 이유가 있다고도 했죠. 근데 저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오로지 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했으니까요. 며느리한테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시어머니처럼 굴지 않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아들의 행복은 뒷전이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는 생각이요. 그게 오히려 아들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며느리 눈치만 보다가 아들 말은 안 들었죠. 아들이 분명히 경고했는데 무시했습니다. 내 자식 말을 내가 안 믿었어요. 저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좋은 시어머니도 좋은 엄마도 못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됐죠. 그날 남편이 폭발했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손주를 협박 재료로 쓸 거면 안 봐도 된다고 소리쳤던 그 장면이요. 이마에 핏줄 세우고 고함치던 모습이요.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이 제 편에 서서 싸워준 게요. 결혼하고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고맙더라고요. 늦었지만 고마웠어요. 그 사람이 안 나섰으면 저는 계속 당하고만 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처럼 안 굴겠다는 다짐에 갇혀서요. 저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 말을 믿어야겠다고요. 시어머니처럼 안 굴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자식 편에 서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걸 그때야 깨달았죠.
그나마 혼인신고를 안 한 게 천운이었습니다. 제가 일단 살아보고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8년 전 일이에요. 세월 참 빠르지요. 얼마 전에 아들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소개해주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요. 참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싶다고도 했어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솔직히 무섭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엔 아들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어른이라고 해서 늘 옳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칼린 지브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 왔을 뿐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고요. 그 말을 이제 알겠습니다. 아들 인생은 아들 거예요. 제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거였죠. 며느리한테 잘하는 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처럼 안 굴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 말을 먼저 믿는 게 진짜 부모 역할이었어요. 자식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주세요.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전부더라고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늦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